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토요 랭킹쇼 한정현입니다. 이번 주 채널A와 동아일보 기사 가운데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 8개의 키워드를 추렸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건 황금 연휴 관련 기사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면서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사흘 내내 비 소식이 있고요. 특히 내일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성공적으로 3차 발사를 마치고 탑재됐던 위성 8기 가운데 6기에서 생존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했고요. 민간이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 첫 발을 뗐습니다. 그럼 오늘의 키워드 가운데 토요 랭킹쇼가 뽑은 첫 번째 한 랭킹 주겠습니다. 바로 집시법입니다. 지난주 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 이후 정부와 여당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 문화재 강제 해산이나 심야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사실상 위헌인 허가제로의 퇴행이 아니냐는 반발도 거셉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준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혁진 변호사,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 있었던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 주문 하루 만에 당정이 집시법 개정 추진에 나섰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보면은 그럼 어떤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겁니까? 우선 이 집회 시위의 자유는 우리가 이제 헌법상 보장된 자유지 않습니까? 예. 근데 헌법 우리가 집회 시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면요.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바로 적법한이죠.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적법한 시위는 보장하고 또 여기에 맞물려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이제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가 병렬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집회와 시위도 보장하지만 공공의 안녕 질서도 보장해야 된다. 이것이 함께 같이 병립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집회 시위의 자유는 결국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고 이것이 공공안녕 질서를 위반할 경우는 반드시 정부나 공권력이 제어해야 된다는 게 같이 1조에 들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의미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 우리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보장하는 바람에 실제로 일반 국민들의 이 권리나 자유가 굉장히 침해되어 왔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여기 광화문 일대 같은 경우에 주말만 되면 이게 뭐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소음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변질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정부에서는 이 집시법을 물론 현행법으로도 저는 집회 시위를 충분히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 지금 현재 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난 이제 이 야간 집회에 관해서 명확하게 시간을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네. 예전에는 일몰 일출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 이게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는데 그럼 정확히 어느 시간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오는 안건은 지금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이 집회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출퇴근 시간대에 이 시민의 불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때는 집회 시위를 좀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불법 시위를 계속한 단체가 계속 집회를 연다고 할 때 이거는 뭔가 제어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당정이 논의하고 있는 개정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집시법 개정을 논의한 당정 협의 자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참석을 했습니다. 한 장관의 얘기 들어보시죠.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 불법 시위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여전히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법적인 시위는 충분히 보장되는 게 맞죠. 2023년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를 정부가 막거나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최진봉 교수님 네. 들어보면 한 장관은 그럼 집시법 개정에 동의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뭐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저런 말들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했던 말과 배치되는 말이에요. 도어 스태핑 때 평산마을에서 그때 극우 사람들이 이제 집회를 했잖아요. 예, 그랬죠.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겪었습니까? 네. 그 밤에도 막 그 24시간 소리를 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논란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거고 본인 그 대통령실 주변에도 지금 100m 이내에서도 집회가 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갑자기 선회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노조 집회 이후에 지금 방향이 이렇게 잡으신 건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집회의 자유는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장돼야 돼요. 다만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는 거 그거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뭐 불법적인 행동을 했던 그 단체가 집회를 신청하면 그걸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단체를 하더라도 그 단체가 또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집회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보장하되 그건 만약에 불법적 행위가 있으면 향후에 그런 부분에서 처벌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공감대를 만들고 이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법적 행동까지 보장하라는 게 아니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돼 있는 헌법의 원칙을 지키면서 차후에 만약에 불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니 그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법에서 아예 집회의 일정 부분에 집회하는 것 자체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그런 법률을 만드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님, 그런데 보면요. 헌재가 이미 그 장소와 시간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불합치 판결도 냈고요. 지금은 효력이 정지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게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2009년 9월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네. 2010년 6월 30일까지 그 헌법을 집시법 10조를 개정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국회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헌적이니까 그 효력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헌법재판소가 2014년 3월에는 한정위원을 했어요. 그래서 네. 한정위원 결정을 갖다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정까지는 이제 시위할 수 있다. 하지만 자정 넘어서 일출 시까지는 5개 시위하면은 위법하고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또 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2009년 9월 달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을 때에도 야간 5개 집회가 이제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다 위법하다 이게 아니었고 너무 이제 야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동절기에는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집회와 시위를 단축할 수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손을 보라고 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야간의 5개 집회는 공공 안녕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대개 이제 자정부터 일출까지만 이런 식으로 바꿔라 이런 취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국회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예 2014년 3월 달에 한정위원 하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회가 1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걸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빨리 해야 되는 거고요. 국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뭐 코인 거래 이런 거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이제 국회가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민주당은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부 여당이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까?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습니까?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와 전혀 다른 생각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보면요, 민주당의 눈에는 불법 집회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가 이런 걸 썼는데요. 보통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행복 추구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 이런 말도 썼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그런데 무엇보다 며칠 새 가장 큰 변화는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발맞춰서
경찰이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는 겁니다. 네. 네. 그제 대법원 앞에서도 야간 문화재를 강제로 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광화문 집회 시위 때 국민들이 눈살이 찌푸렸던 대목 중에 하나가 시위를 하고 나서 뭐 술자리가 벌어지고 또 토사물이 곳곳에 있고 심지어 그러고 나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라인 앞에서 경찰이 마치 그 잠자는 시위대들을 지키는 듯한 사진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자, 장자크 루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론에서 자유의 본질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자유가 본질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걸 하지 않는 거가 자유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표현의 자유 중요합니다. 이게 미국 수정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하지만 혐시위권, 내가 출근하는데 방해를 받고 혐오하는 시위를 기피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돼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예. 대법원 앞 시위에 문제가 있으니까 노조도 그 따가운 눈총을 의식을 했는지 옮겨달라는 요청에 뭐 강제 해산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순순히 응해서 일단 옆에 있는 공원에 가서 뭐 노숙을 한다든가 본인들이 침낭을 깔고 이렇게 잤다 그래요. 자, 여기서 저는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여야가요, 야간 시위 집회 금지에 대해서 이미 대체 입법을 내놓고 있어요. 네. 2020년 6월에 윤재욱 의원은 0시부터 6시까지 야간 집회 시위를 금지하자는 대체 입법을 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논의 안 됐고 한 달 뒤에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0시에서 7시까지라고 1시간을 느린 안을 또 대체 입법안을 냈어요. 자, 여야가 1시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데 3년 동안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어요. 집회 시위를 하는 자유, 표현의 자유에 입을 틀어막겠다.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나도 시위하는 거 찬성하지만 나 출근하는데 이게 혐오스러운 모습들을 봐야 되고 밤새 시위로 인해서 고통받아야 되는 상인들과 광화문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 또 거기에 나온 여러 관광객들의 권리는 무시돼도 좋으냐. 이런 것들이 상충돼 있어요. 자, 1시간 차이입니다. 여야가 빨리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하지 당정이 아무리 협의하면 뭐합니까? 180석의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정혁준 변호사님, 그렇지만 이제 엊그제 있었던 거는요, 또 강제 해산은 위법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잘못된 비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집시법 20조에 위법한 집회와 시위는 그 경찰서장이 해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떤 그 시위가 위법한 집회와 시위이냐? 시간적 제한과 공간적 제한을 위반한 게 위법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적 제한은 야간인데 뭐 야간은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논란이 있다라고 치고 장소적 제한이 있어요. 11조에. 근데 장소적 제한이 어디냐면은 국회의사당,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 헌법재판소, 대사관 이런 데에서 100m 이내는 시위하지 못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한 거는 장소적 그 제한을 위반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20조에 따라 가지고 경찰서장이 해산을 명하고 해산을 안 할 때에는 강제로 해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합법적인 조치이지 이게 무슨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자, 강경 기조를 경찰은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6년 만에는 불법 집회나 시위 해산과 또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을 재개를 했다고 합니다. 최준봉 교수님, 이게 좀 과잉 대응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말 예. 불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하고 처벌하고 이런 거면 크게 논란이 안 될 수 있는데 네. 집회 자체를 방해하거나 집회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찰청장이나 이런 분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상당히 그게 강경 기조로 좀 흐르고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회가 이제 신고제로 하잖아요. 신고돼서 거기에 대해서 정해진 룰과 법에 따라서 하는 것까지도 뭐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선제적으로 펜스를 쳐가지고 아예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집회 자체가 시작도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경찰이 일정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집회 자체가 방해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거는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보여지고요. 집회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돼요.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범위니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이후에 뭐가 불법적인 행위가 있든 아니면 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가 있으면 그건 법에 맞게 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아예 못하게 하거나 그 문화제도 그래. 대법원 앞에 촛불 문화제 했는데 그게 2년, 이 2달 동안 뭐 20여 회가를 했대요.
그럼에도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네. 의심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회 자체를 봉쇄하는 어떤 법을 만드는 것도 저는 반대예요. 그리고 시간을 정하는 것도 저는 반대고요. 다만 집회를 하고 나서 어떤 불법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처벌을 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법집행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선제적으로 이게 불법 집회가 될 거다. 뭐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뭐 그걸 제한한다거나 못하게 한다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해외의 경우에는 집회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 대규모 인원들이 모이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예전에 그 신자유주의 그리고 뭐 금융 사태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이 모인 걸 봤지만 저는 이제 제가 있었을 때 주변에서 있었던 걸 보면 이제 소규모 인원들이 피켓을 들고 이제 네. 이렇게 돌면서 시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규모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흔하진 않다. 물론 미국에서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불법적인가 있으면 바로 연행에 가거나 아니면 체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회가 보장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든 것은 반대고 네. 다만 이제 집회 이후에 어떤 불법적 행위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것은 당연히 법집행기관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 여당의 입장차가 또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비단 집시법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란법특법을 놓고도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헌법상 기본권 논쟁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권이라는 게 어떤 일방의 기본권은 안 되죠. 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회사 같으면 노동자의 기본권만 보장해주고 사용자의 어떤 기본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그 자체도 이 균형이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회하는 소수의 조직된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면서 다수 조직되지 않는 국민들의 기본권은 침해도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소수의 조직된 사람들의 기본권만 기본권이고 다수의 국민의 조직되지 않는 국민들의 기본권은 보장이 안 돼 왔습니다. 자, 집회 자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의 기본적인 어떤 기본권은 보장이 됐나요? 수면권은 보장이 됐나요? 안 됐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 이제 정부가 적절하게 규정을 하겠다는 거죠. 이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하청업체나 이런 데 파업을 예전에 대우조선, 해양조선 사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청업체가 파업을 해버리면 들어와서 파업을 해버리면 공장이 몇 달 동안 운영을 못 합니다. 네. 그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어요. 자,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그다음에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손해를 보고 그걸 어디 가서 다시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적인 어떤 이 파업에 대해서 그것도 본인 직접적인 노조가 아니라 하청업체 노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이거 면책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럼 그렇죠. 노동자는 파업도 하고 그다음에 가서 뭘 해도 괜찮고 그다음에 나중에 책임도 안 지고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라는 거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항상. 네. 자유의 바로 이면은 바로 책임이에요. 근데 지금 그 야당 같은 경우는 지난 문재인 정부도 그렇지만 이 노동자들의 어떤 파업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책임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노란봉투법이 굉장히 저는 위헌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만큼 균형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죠. 사용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쌍용자동차가 그렇습니다. 쌍용자동차가 그렇게 오랫동안 파업을 하면서 회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지금은 딴 회사 인수돼서 저렇게 부활을 했지만 누가 피해자입니까? 그 노동자들이 피해자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노란봉투법은 결국은 이 불법적인 저는 파업을 더 양성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제가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노란봉투법이 처음에 제안됐을 때 그때는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었어요. 예를 들면 아예 예를 들면 뭐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었지만 예. 이번에 지켜보된 건 그 내용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예를 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손해배상을 각각의 사람들, 예를 들면 노조원들이 집회를 했으면 그 노조원 각각이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지 하는 부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게 한 게 아니고 청구는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노조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일방 얼마 이렇게 갔다고 하면 이제는 예. 각각의 노조원들이 어느 정도 손해를 입혔는지를 계산해서 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더 교묘하게 됐다고 보는 게 한 예. 사람 한 사람 산정하라는 게 얼마나 더 어려워요. 이 5사람 먹고 일일이 다 계산하라는 건데 여기에서도 아마 되는데 엄청 힘들 겁니다. 개개인의 그
피해액을 산정해서 합산을 해라. 이게 차라리요 금지하라는 것보다 더 사실은 장벽을 높인 거예요. 비관세 장벽이라는 거 있잖아요.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에다가 관세사무소를 마련해 놓으면 그거 해변에다 놔두고 규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많고 지금 최 교수 말씀하신 그 개별적인 산정 네. 이게 사실은 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점도 한번 지적하고 싶네요. 네. 집시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안에서도 많은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어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서 김 의원이 코인 상장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김남국 의원님의 전체적인 그 동선에 거래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빗썸에서는 거래 내역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업비트에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태도를 보여서 이석우 대표를 불러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일탈까지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조사단에서 이 상장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는 진상조사단은 김남국 의원이 미리 정보를 갖고 매매했을 것 같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넷마블이라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이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블엑스라는 이제 가상화폐를 발행을 했는데 문제는 이 가상화폐가 어떤 시장에 상장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미리 이 가상화폐를 꽤 많은 규모를 사들였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많은 종류의 가상화폐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가상화폐가 언제 상장되고 언제 만들어질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서 지금 가상화폐를 만들 것 같은데 저거 미리 사두면 좋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요. 네. 또 신뢰가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번에 마블엑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장되기 전에 김남국 의원이 대량으로 구매해 있다가 이 상장이 되면 당연히 이제 이게 그 가격이 오르겠죠. 네. 그러니까 물론 뭐 파는 시점에서는 손해를 조금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이 투자 패턴을 보면 대부분 다 이 가상화폐가 상장되기 전에 실제로 이제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상장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지금 가서 빗썸이라는 데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이 미리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입수했는 것 아닌가. 왜냐? 김남국 의원이 꽤 많은 이 투자 수익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네. 가상화폐 시장에서 큰 손입니다. 그렇죠. 0.02% 안에 듭니다. 900명 안에 들어요. 그 정도에 되는 그 큰 투자가라면 뭔가 미리 정보를 알지 않고서는 움직임이 어렵다라는 게 가상화폐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새롭게 확인된 사실도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지난 18일 가평 휴게소에서 포착된 그 날에 그 다음 날 빗썸으로부터 자신의 코인 거래 내역을 받아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뭔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김남국 의원은요. 민주당이나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나 당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열흘 넘게 이렇게 잠적하고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네. 심지어 다른 날도 아닌 5월 18일 날 가평 같은 데 가는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김남국 의원의 지금 주된 관심은 자신의 혹시 있을지 모르는 형사적인 책임을 면하고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무슨 위메이드 같은 그러한 그 가상자산 회사가 아니고 오히려 거래소인 것 같아요. 그다음 거래소 중에서도 조금 전에 뭐 업비트가 이렇게 소극적인 그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업비트는 FIU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통보한 회사란 말이죠. 네. 핵심은 제가 봤을 때 빗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빗썸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5월 19일 날 김남국 의원이 당장 빗썸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뭔가를 준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잠깐 정정하자면은 김남국 의원이 빗썸으로부터 코인 거래 내역을 가져간 것은 18일 당일 그 가평 휴게소에서 포착된 그 날입니다. 자, 김남국 의원 어제로 11일째 국회 출근도 안 하고 공식 석상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수배령이라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배령이라도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코인 투자 시장에 쓰나미를 일으키고 더불어민주당을 남국바다에 빠뜨린 장본인이 잠시 떠난다고 한 이후에 열흘 넘게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멀리 떠나서 성찰과 반성의 시간에 필요한 그런 공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리스트에는 김남국은 없었죠. 윤재욱 의원 대표님이나 하태경 의원님께서 자금 세탁을 했다. 사실이라면은 자기 정치권 뭐고 다 자기가 사퇴하겠다. 절대로 사실 아닙니다. 예, 야 이런 억울함 때문에 사람들이 죽겠구나. 그 심정을 알겠다. 그런 억울함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네, 여당은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 세탁 의혹까지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안민석 의원 발언을 토대로 보면 조만간에 좀 소명이 있을까요?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아마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지 않겠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인의 코인 거래 내역도 받아갔고, 그건 이제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해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해명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민주당이 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제일 잘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거래를 했고 또 본인이 자료를 갖고 있을 거고 네. 또 본인이 모르는 거는 자료를 개인이니까 요청해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찔끔찔끔하게 되면 또 의혹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그냥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야 더 이상의 의혹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또 설명하는 자리에서 뭐 질문을 받거나 또 의혹을 또 제기했을 때 거기서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가 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하루아침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명을 할지에 대한 전략도 세울 것이고 또 이제 곧 소환도 되지 않겠어요? 검찰이 네. 지금 강제수 경찰이 하고 있으니까 소환에 대한 준비도 할 것이고 법적 대응, 정치적 대응 이 두 가지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조만간 국민 앞에 나와서 본인이 소명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상규 의원님 어제 보면은 안산 지역 사무소에서 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예. 그림에 나왔지만 뭐 그 셀럽들의 추적으로 유명한 더 팩트가 사진을 딱 찍었잖아요. 저 모습을 보면 백팩을 메고 가방을 들고 지금 자기 지역 사무실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 안민석 의원이 말하는 모 공간에서의 성찰과 자성이 대충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고 네. 안산에서 이제 30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윤리위에서 이제 제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출석 요구가 있을 거, 또 거기에 뭐 서면으로도 뭘 내야 되니까 그 준비도 해야 되고, 지금 검찰의 수사도 지금 목전에 닥쳤으니 이 준비도 해야 되고, 총선이 6월 10일이면 딱 10달 남습니다. 네.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절차 따지지 말고 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는데 그건 정말 일부의 목소리고요. 제명의 실익이 없어요. 총선이 이제 10달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무리하게 제명을 왜 합니까? 또 제명도 안 돼요.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가 한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그때 무리하게 공화당에 의해서 제명이 됐는데 그때 남긴 그 유명한 말,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자, 이런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김남국 의원은 개인 비리 혐의고 그리고 검찰 수사 뭐 이런 거 위해서 좀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일각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더 문제는요. 제명보다는 여론의 압박이에요. 2030 수도권 또 중도층의 지지율이 툭툭 떨어지는 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대단히 위기감으로 보고 있어요. 무소속이지만 5선의 안민석 의원이 저렇게 보호하는 말을 하고 누구가 지금 전 민주당 의원으로 보지 무소속 김남국 의원으로 보지 않거든요. 민주당으로서도 총선을 앞두고 자 김남국을 보호하면서 계속 이 수도권 선거에서의 위기를 계속 지금 방치할 것인가. 김남국을 어느 순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칼로 끊어내듯이 면도날로 쳐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여론의 압박에 밀려서 본인은 절대 사퇴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당을 위해서 정말 그 사퇴를 해달라 이렇게 차라리 요구하는 게 낫지 여기서 왜 무리하게 제명이라는 그런 수를 둘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러면 박 의원님께서는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회 윤리위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38명이 계류돼 있는데 아무 결론도 안 난 게 국회 윤리입니다. 네. 국회 윤리위원회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뭐 국회 윤리위가 무슨 지금까지 믿을 만한 결과를 여야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내놨어야 믿지 38명을 계류하고도 그냥 지금 그 서로가 보호하는 듯한 이 느낌을 주는 이런 윤리위를 믿고 그리고 윤리위요 80일 이상 걸리고 올 가을까지 가도 어떤 대책도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이 검찰 수사가 훨씬 더 빠른 결과를 국민들 앞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네. 그런데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요. 김 의원에게 입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위믹스코인 제작사 위메이드 측이 김 의원 사무실 방문한 기록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윤정희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자, 우선 우리나라 국회의원회 간 출입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의원실에 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 의원실에서 오케이 하면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모든 의원실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 통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오는지도 그것도 체크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누구를 가겠다라고 신고했는가 그 기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들 의원들만 만났다라고 의원실만 방문했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위메이드 직원들이 다른 데 갈 수 있으니까. 둘째, 입법 로비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공개된 이 좀 뭐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어떤 이 좀 불법적인 로비는 다 밖에서 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데 다 드러내놓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비춰봐서 김남국 의원의 방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해서 입법 로비가 없다. 이 말은 성립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다들 정무위원회 소속이고 관련 법안들을 처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이 법의 어떤 그걸 앞두고서 설명하는 자료 전달이나 이걸 하기 위해서 아마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메이드라는 회사를 적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써도 다 출입을 해줍니다. 그렇다 하기 때문에 위메이드라는 회사 이름이 없다라고 해서 위메이드가 14번밖에 안 갔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들어가서 이것 자체에 김남국 의원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 김남국 의원이 입법 로비 의문이 풀렸다, 이 의혹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록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김남국 의원 탈당에도 민주당 내부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 사태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단 안팎의 청년 정치인들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극심합니다.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형 카톡방이라고 소위 불리우는 그런 방에 이제 번호나 신상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모르시는 분들이 그 방에 초대를 해서 저희한테 뭔가 욕설 또는 뭐 해명을 요구하는 뭔가 법적 조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거는 이제 성희롱적 발언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당내 민주주의 환경을 좀 개선해보자라는 데 취지가 있는 겁니다. 저희니까 지켜주세요. 저희니까 보호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바른 말 했는데 비판받고 공격받고 그 수위가 너무 과도하다. 사실상 폭력에 가까운 비판을 받는 것을 방치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고. 자, 또 뿐만 아닙니다. 김 의원 사태를 놓고 친명과 비명계 의원들도 갈라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원 의원도 그랬고 그냥 욕설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개딸이라고 지칭하다 보니 어떻든 좋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의 많은 부분이 개딸이라고 하는 그 개딸은 이름이 개혁의 딸, 개혁의 아들 이런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내도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강성당원들이 폭력하는 건 문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래도 당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 사람들이 뭔가 뭐 당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늘 한마디 붙여요. 의도는 괜찮은 거다. 애정이 있는 거다. 애정이 있고 의도가 있고 간에 폭력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친명계에선 일부 지지자로 인해서 지지층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데요. 최준봉 교수님, 의총에서 또 김용민 의원이 발언한 것도 이슈가 됐다라는 게 있어요. 네, 김용민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청년이라고 해서 보호받아야 하는 게 맞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이게 아마 이제 그 기자회견하는 청년 아까 이제 몇몇 나왔잖아요. 그분들을 아마 두고 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김남국 의원도 청년이지만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둘을 비교한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이제 개인적 의견이니까 그렇고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 소위 강성 지지층으로 불려지는 분들 모두 다 폭력적인 문자를 보낸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폭력적이거나 인신을 뭐 공격하거나 아니면 뭐 가족들을 위하겠다고 공격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보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주장마저도 받아들여진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혁적인 사람들이나 개혁적인 사람이 강성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그렇다. 이렇게 저는 매도해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건 분리해서 봐야 된다. 만약의 경우에 뭐 인신공격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원에 대해서 그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비판의 수위를 넘어서는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강성 지지층이 다 그렇다. 이렇게 또 매도하는 것들은 안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정치는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지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저분들이 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김종민 의원이든 이원우 의원이시든 이런 분들도 다 지지자들이 지지해줘서 당선된 거잖아요. 네. 또 그분들이 지금은 반대 입장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모두 다 강성 지지층이라고 얘기하고 그분들이 다 폭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폭력적이거나 그런 발언을 하거나 그런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게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다. 모든 사람이 강성 지지층이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현정 의원님, 의총에 앞서서 비명계 의원들이 결의문을 내자는 제안도 있었다고 하는데 채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최준봉 교수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일부의 어떤 이런 욕설이라든지 정말 상식과 어떤 이 합리적인 어떤 견해마저도 공격하는 이 행태.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잘했나요? 칭찬해야 됩니까? 아니, 김남국 의원이 지금 잘못했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 정치인들이 지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에서 오히려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근데 그것도 못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핵심 문제는 결의문이라는 게 뭡니까? 그 참석했던 사람들의 어떤 모든 사람들의 결의를 모아서 내는 문건인데, 자, 그 결의문의 개딸 전체가 잘못됐다가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런 폭력적인 문건, 그런 문자나 이런 어떤 욕설 이런 걸 하지 말자라는 결의문을 내자는 건데 그것마저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마저도 그냥 결의문 말고 그냥 대변인 한마디 하고 끝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한 30명의 의원이 욕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당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전 됐을 걸로 봐요. 그런데 네.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개딸들 행동이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개딸들은 봐라, 우리 이재명 대표는 더 우리를 갖다가 힘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민주당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당이라면 당연히 이런 어떤 폭력적인 문자나 욕설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어야 되죠. 그것마저도 못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네. 저는 딱 이 한마디 말할게요. 예. 청년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시끄럽더라고요. SNS가. 김용민 의원이 김남국도 청년인데 우리가 보호해주진 않는다. 청년이 도대체 뭐냐. 방송가에서는요. 18세, 29세까지를 청년층으로 보고 시청률을 따로 집계해요.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MZ세대 2030이라 그러잖아요. 올해 김남국 의원 43살입니다. 부록 넘긴 지 3년이 지났고요. 40대를 청년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 물론 청년이죠. 생각이 젊으면 5, 60대도 청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당 초선 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대단히 누렸고 네. 또 총재 그 대표의 신임을 받고 있고 자, 100억대인지 뭐 드러나 봐야 되겠지만 80억 원 이상의 돈을 굴리는 어떤 의미에서 기득권층의 이미지가 강한 사람을 청년인데 우리가 보호해주진 않잖아. 조응천 의원이 좀 방송으로 다 옮길 수 없지만 의총장에서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김용민 의원의 그 발언 입으로 X를 쌌다. 자, 이 정도 되면요. 이 당은 분당의 직전의 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이렇게 코인 사태로도 뒤숭숭한데요.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키맨으로 불리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은 현역 의원들에게 20개의 돈봉투가 전달됐다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강래구 감사가 4월 21일 날은 영장이 기각됐다가 5월 8일 날은 구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5월 26일 날 구속 기소가 됐는데 혐의가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이제 뇌물죄까지 3개의 혐의인데 네.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건 역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겠죠. 돈을 국회의원들한테 6천만 원 뿌렸고 지역본부장과 지역 상황실장들한테도 돈을 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네. 300만 원씩 20개 봉투가 나갔다라고 하니까 최대 20명의 국회의원이 연루가 됐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이게 이제 기소된 내용,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과 뭐 전혀 다를 바가 없으니까 아마 이제 검찰의 수사는 거의 다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 이제 20명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소환이 될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이제 그 체포 동의안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러한 절차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더 얘기해보고요. 그런데 강래구 협회장 당시 송영길 캠프의 지역 본부장에게도 돈을 건넸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만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다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일부만 네.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돈의 성격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가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윤리적 도덕적으로 저는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돈이 오간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반드시 제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럼 이걸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것이 불법적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좀 더 네. 수사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시 정혁진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가 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민주당 의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내에 이제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마 민주당 의원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통적 고민이 아니라 친명과 비명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친명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부결이 됐고 하영재 의원은 통과가 됐는데 이제 불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기소가 됐고 이제 그렇다 보니 만약에 이번에 저 의원들을 통과시키면 가결을 시키면 지금 아까 정혁진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이 돈봉투 받은 사람이 한 20여만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분들 또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고민들이 지금 아주 쌓이는 것이고 더군다나 만약에 이번에 부결시키면 이분들이 무소속으로 지금 탈당은 했지만 네. 사실상 민주당으로 다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러면 이번 선거 때 국민들에게 뭘 이야기를 할까? 혁신 그러는데 뭘 혁신하겠다는 건가? 왜냐? 혁신한다고 옛날에 혁신위원회에서 체포동의안 이거 이제 앞으로 특검 발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정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때 체포동의안 자기는 혜택 받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 바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혁신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의원들 개개인이 아마 이 표결할 때까지 많은 고민을 할 텐데 지난번에 139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재명 네. 대표할 때 가결표가. 저는 그거보다는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마 2명의 의원들은 이 개인적인 친분을 어떤 내세워서 아마 의원들한테 상당한 활동들을 할 겁니다. 할 텐데 아마 의원들 입장에서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는 수도권에서는 많은 가결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네. 그 점에서 이미 버전이 돌고 있어요. 검찰의 공소장에서는 이름은 안 나왔는데 네. 현역 의원 20여 명에게 갔다 그랬고 10명의 이름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할 수만 없어서 그렇지. 자, 만약에 이분들 이름이 그 표결 전후에 해서 만약에 하나씩 까지게 한다면 내년 총선은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는 절대 이 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나는 떳떳하게 표결했다라고 주장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저는 무소속의 두 의원에 대한 표결에 민주당이 저는 반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명계 의원들까지 가산한다면 과반수를 훌쩍 넘기는 가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자, 앞서 본 코인의 돈봉투 사태까지 또 의혹이 터지면서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여 투쟁으로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귀국에 맞춰서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대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하면서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와 계획에 대한 현장 시찰을 마치고 왔습니다. 시찰 활동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내고 그 부분을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이 여당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편을 들어서 위험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동의를 해주고 등교를 서주는 것입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반대한다는 말을 못합니까? 왜 안전성을 검증하자는 말을 당당하게 하지 못합니까? 네, 최준봉 교수님. 네. 민주당이 여론전에 나섰는데 여론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뭐 몇몇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뭐 붙어 있거나 아니면 국민의힘도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네. 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국민의힘이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갤럽 조사에서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그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시찰은 다녀왔지만 최종적인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어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여론조사에 충분히 반영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이제 동봉투 문제나 뭐 김남국 의원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좀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곧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또 국회에서는 국회에 불러서 그걸 또 검증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가 결국은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추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된다. 지금의 상황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찰 부분은 충분히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는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 당대표 간의 TV 토론이 성사가 됐습니다. 식사 회동은 의미 없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해서 정책 토론 제안을 한 것을 김기현 대표가 받은 건데요. 여야 대표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밥 먹고 술 먹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한, 민생에 관한 정책 대화를 공개적으로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더 국민들의 나은 삶을 만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지, 토론을, 논쟁을 아니면 대화를 합시다. 공개적인 정책 대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로서 흉어물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국회가 협치와 대화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우 환영합니다. 다만 이제 그 방식은 TV 토론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어느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인지 TV 토론에서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것을 전개해당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네, 여야 대표의 TV 토론, 김기현 대표나 이재명 대표 당 내부에서 좀 리더십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일단은 김기현 대표는 여당 대표 치고는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존재감이야 뭐 차고도 넘치죠. 하지만 그 존재감이 긍정적 존재감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두 분 다 어떠한 그 이벤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서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다 상대방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매치가 성사된 것 같고요. 어쨌든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민주당 내부 얘기까지 들여다봤고요. 이제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낮 기내에서 황당하면서도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운항 중이던 비행기의 문이 열린 건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기내로 강한 바람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승객들이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비행기 210m 상공에서 좌석 옆에 비상문이 열린 채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기내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최 교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제 낮 12시 37분쯤에 제주에서 대구로 가는 그런 비행기에서 발생한 일이고요. 비상구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탑승했던 승객이 상공 210m 아까 말씀하신 그 높이에 가서 자리에 앉은 채로 갑자기 비상구 출입구를 열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지금 완전히 착륙을 안 왔잖아요. 지금 착륙해도 열면 안 되거든요. 완전히 정차하고 그다음에 뭐 기장이나 아니면 그 승무원의 어떤 지시나 아니면 승인이 있어야 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상시도 아닌 상황에 저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결국 옆에 보신 것처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공포에 떨어야 됐고요. 네. 약 12분 동안 공포에 떨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문이 네. 열리고 완전히 착륙할 때까지 12분이 걸린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정말 영상만 봐도 너무너무 무섭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여서 저 행동을 했던 사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만으로 봐도 정말 말씀처럼 아찔했을 것 같은데 당시 탑승객들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비상구가 그냥 열린 상황이었어요. 그 열린 상황으로 저희가 한 3분, 5분 정도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착륙을 하긴 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놀란 상황이라 저 안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너무 놀랬겠죠. 내려서 아이들 진짜 손발 떨리고 어지럼증도 호소하고 눈물도 엄청 흘리고 승무원들이 벨트 하세요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벨트 하세요 이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열리는 소리는 확 들렸고 바람이 갑자기 이제 막 들어닥치고 빠지고 하니까. 네,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느꼈을 그 공포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윤정희 의원님, 네. 탑승객들은 괜찮은가요? 일단 10여 명 자체가 과호흡, 그러니까 네. 호흡이 이제 과하게 하면서 그걸로 이제 병원을 갔다 하지만 뭐 심각한 이 피해를 본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런 거 터지면 이 만약에 이게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밖으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승무원들도 이거 황급히 풀고 이 제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게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당시에 이 문을 연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거구라고 합니다. 네. 키도 1m 80이 넘고 몸무게도 한 120kg 되는 거구의 사람이다 보니까 승무원들이 먼저 제압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압을 이 힘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승객 3명이 같이 달라들어서 제압을 해서 이제 이 멈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없었으면 굉장히 아마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고 특히 이 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이 이 비행기에 많이 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아마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고 굉장히 아마 트라우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다시 제주도 돌아갈 때는 다 배로 가겠다 이런 분들도 꽤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공포적인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혁준 변호사님, 이쯤 되면 좀 궁금한 게요. 제가 만약에 탑승객이었다면 소송을 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제가 봤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정신적 네.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제 사람들이 위자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를 항공회사에다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저 행위자한테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항공보안법에 항공기 파손죄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운항 중인 항공기, 계류 중인 게 아니라 네네. 운항 중인 항공기를 파손해서 항공기의 안전을 했을 경우에는 그 형벌이 사형까지 되어 있어요.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상당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예. 봤을 때는 이제 무조건 구속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 게다가 또 그 민사 책임도 부담해야 될 텐데 요즘은 외제차 비싼 외제차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슬쩍 긁어도 몇 천만 원도 나오는데 항공기를 저 모양을 만들어 놨으니 그 항공회사에 대한 비행기 고치는 값만 해도 뭐 몇 천만 원일지 몇 억이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예. 승객들이 한 200명 가까이 됐다라고 하는데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근데 어쨌든 저분이 이제 답답했다 그냥 빨리 내리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참 뭐 이상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요, 또 궁금한 건요, 박성규님, 사실 이렇게 운항 중인 항공기 문이 열렸다는 게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뭐냐면 순항고도라는 게 있어요. 예. 3만 피트, 2만 피트 상공에서는 열고 싶어도 못 열어요. 타잇은 5사람이 와도 못 연다고. 이게 기내와 기체 밖의 압력 차이 때문에 도저히 열 수가 없는데 네. 이게 고도 300m 밑으로 내려오면 압력 차이가 거의 없어지면서 레버를 잡아 당기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열리는 건가요? 열리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왜냐하면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날 경우에 그 정도 고도에서는 열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네. 바다 위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당시에 그 고도가 250m였기 때문에 열릴 수 있었고 또 승무원들은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부터는 뭐 자리에 앉아주시고 안전벨트를 매주시고 승무원들은 다 자기 자리에 가 있었어요. 예. 꼬리 끝부분. 그러니까 그 옆자리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옆자리에는요. 누구를 앉히게 돼 있냐면 신체 건강한 사람을 앉히게 돼 있어요. 왜? 무슨 사태가 일어나면 승객들의 탈출을 도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키 180cm가 넘고 체중이 100에서 120kg이나 나간다는 이 33살짜리 남자가 거기 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지금 말을 안 하고 계속 함구고 자기 불안하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이분이 대구 사는 분인데 어머니가 달려왔대요. 이 사고가 나서. 자, 아드님이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 대구 사는 우리 아들이 제주도로 가서 한 1년 여자친구와 지냈다. 그런데 여자친구한테 이별 통보를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정확하진 않지만 그 어머니의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네. 불안해서 빨리 답답해서 내리고 싶었다. 이유는 더 나와 봐야 되겠지만 고도 300m 이하가 되면 잡아당기면 열립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뭐 별도의 장치를 만들자, 누구 감시하는 사람을 붙이자, 이것도 좀 위험한 것이 진짜 사고가 나면 열어야 되거든요. 이 점이 앞으로 그 각 항공사 아시아나뿐만 아니라 고민해야 될 그런 항공 안전 지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돌발 행동으로 탑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남성 착륙 직후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는데요. 그 모습도 보시죠. 문 왜 여셨어요? 대답 한마디만 해주세요. 문 왜 여셨어요? 뭐 때문에 여셨어요, 문? 뭐가 그렇게 억울하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문 왜 여셨나요, 선생님? 네, 정말 위험한 행동을 했었는데요. 네, 정혁진 변호사님 보면은 또 궁금한 것은 앞으로 저런 모방이 일어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글쎄요, 뭐 저런 모방이 또 일어나기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저 일이 벌어진 게 일반적으로 비행기 비상문에는 그 스튜어디스들이 네. 다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저 비행기는 작은 비행기였기 때문에 사람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저런 사람과 같이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할 사람이 또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만약에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 엄청난 처벌이 뒤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 테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정혁진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어제 오전에는요, 서울 금천구에서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끔찍한 상황이 영상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네, 작은 가방을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남성. 주차된 차 뒤로 가더니요, 쪼그려 앉아 숨습니다. 네, 지금 쪼그려 앉고 있죠. 그리고 잠시 뒤에 여성이 주차장으로 들어오자 남성이 저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깜짝 놀란 여성이 도망치려 하지만 남성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차에 태우고 그대로 도주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이 남성 보니까는 함께 살던 여성을 상대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살던 여성을 상대로 이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결국 뭐 데이트 폭력 같은 그런 그 인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아마 뭔가 두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특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이게 폭행 사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경찰에 잡혔는데 그냥 단순한 경찰에서는 그냥 데이트 폭력 정도로 취급하고서 그냥 남성을 돌려보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뒤늦게 이런 또 사고가 터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최준봉 교수님, 네. 그런데 이 남성을 보니까는 또 데이트 폭력 직후에 이렇게 동거인을 살해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좀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예. 굉장히 당당하게 대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남성이 동거를 하고 있었던 데이트 폭력이 있었고 그 신고에 조사를 받고 온 거잖아요. 네. 조사 받고 오면서 아마 이런 그 범행을 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안 그랬으면 왜 숨어 있겠습니까, 거기에? 예, 여성이 그렇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차에 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조사받는 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가 됐고 조사받고 오면서 이제 불만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결국 여성을 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여성이 나오니까 바로 공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흉기로 저 여성을 여러 가지로 이제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렌트카에다 태워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도망간 장소가 경기도 파주입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일단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밑에 피가 바닥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격자가 신고를 하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돌아와서 CCTV 확인해서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경찰 입장에서 피해를 당하면. 예. 그래서 아마 주변에 있었던 동거인을 확인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CCTV 우리나라에 전국에 다 깔려 있잖아요. 차량 운전하는 거, 이동하는 거 다 찍힙니다. 어디를 가든. 그래서 그 CCTV 분석을 통해서 파주에 숨어 있었던 이 남성을 붙잡았고
붙잡았고요. 붙잡았는데 그 차량의 뒷좌석에 여성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거가 된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거가 됐을 때 당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맞는 것 같아요.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모발장이었어요. 범행 미리 계획하셨나요?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해요.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네, 이렇게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혁준 변호사님, 이 경찰의 대처가 좀 안일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떨까요? 저게 무슨 그런데 데이트 폭력입니까? 피의자가 저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네. 끔찍한 살인 사건이지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만약에 데이트 폭력이 이전에 있을 수는 있겠죠. 둘이 예. 동거하고 그랬던 사이라고 하니까 뭐 이전에 폭행이나 아니면 가벼운 상해 같은 게 있었으면 그 정도가 데이트 폭력이지 저런 끔찍한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그 조카가 이렇게 저지른 그런 것들을 데이트 폭력이랑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 건 관련해가지고는 피해 여성이 예. 경찰에 신고한 게 데이트 폭력이 있었다라고 신고를 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이야기만 듣고 경찰이 대처한 게 안일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사람이 네. 답변하는 걸 들어보세요. 민정해요. 미안해요. 이 말을 합니다. 예. 근데 그 목소리의 톤을 보세요. 끔찍해요. 되게 냉정하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죽였습니까? 인정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안해요. 무슨 엽기 드라마 제목도 아니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을 30분 만에 경찰이 조사하고 놔줬다는 거예요. 예. 데이트 폭력. 이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왜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입니까? 데이트 폭력이라고 너무 사랑하는 연인끼리 싸우다가 그럴 수도 좀 있지 뭐. 투닥거릴 수도 있지. 이게 무시무시한 인식의 오류예요. 절대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성이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 최소한 나와 거리를 떼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경찰이 보호를 해야 되는데 1년이나 사귀고 뭐 같이 산다며 뭐 별거 아닌데 합의하세요. 그러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런 인식이 계속 이런 범죄를 일으키어 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람을 30분 만에 놓아줬더니 저런 끔찍한 범죄가 돼서 돌아왔다. 이거 우리가 내부적으로요. 우리 시스템, 수사 매뉴얼에 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여성이 이제 분리를 따로 요청하지 않아서 경찰이 그냥 보냈다라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요 랭킹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